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바른의 우현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채권 시장의 여러 좋지 않은 시그널에 따라 신용으로 운영되는 A, B, CP 등 PF 대출 구조에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공사들은 PF 대출 구조에서 신용을 제공해 왔고 신용 등급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어 왔는데 최근 1년의 신용 경색 사태들은 우량 신용 등급을 가진 건설사들에 대해서도 10%가 넘는 금리가 적용되는 등 수요 감소를 초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공사 원가 급등, 노조 파업, 화물연대 파업, 조달 경색, 금리 급상승 등 시공사가 직면한 상황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중견 건설사와 중소형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부인 바른과 국내 대표적인 건설 경제지인 대한경제는 시공사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근본 PF 대출 사업장의 시공사 리스크 관리 전략 웨비나를 기획하였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세션 진행에 앞서 저희 법무부인 바른의 대표 변호사님이신 박재필 변호사님의 인사말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바른의 박재필 대표 변호사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표현하는 소위 레고랜드 사태, 즉 지방자치단체가 지급보증한 ABCP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태도 표명으로 말미암아 건설 부동산에 이루어진 PF 금융시장의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용 등급은 상등급임에도 불구하고 각 금융기관에서는 그보다 하위 신용 등급의 대부분의 회사채 인수나 대출을 거절하기도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기업의 단기 유동성을 악화시키고 흑자 도산이 가능한 금융 리스크의 발생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부동산 시장은 그동안 국내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인하여 최근 2, 3년 내에 다양한 형태의 PF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대부분의 PF가 국내 건설 회사나 신탁 회사의 신용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투자자들의 기피로 단기 자금 유동성 문제가 국내 건설 회사의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종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하여 국내 중소형 건설회사들이 도산한 경험과 유사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바른의 부동산 PF 금융위기 대응팀은 시공사 입장에서 PF 대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먼저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관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웨비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본 웨비나는 크게 4분야로 나누어서 시공사의 대주단에 대한 책임 형태 및 대응 전략, 두 번째, 대위 변제에 따른 시행사에 대한 대응 전략, 세 번째, 신탁계약에 기한 공사 대금의 확보 전략, 네 번째, PF 사업장에서의 하이브리드 기업 구조 조정의 유용성이라는 제목하에 법무법인 바른의 4분의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님들이 발표를 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그동안 들어온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의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웨비나를 통하여 관련 기업들의 위기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이 웨비나를 공동 주관하는 대한경제 김영철 대표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대한경제 김영철 대표이사님의 인사말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경제 발행인 김형철 사장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 물가 상승과 맞물려 자금시장 유동성 문제가 심각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까지 겹치면서 채권 시장 자체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채권 수요는 오히려 줄어든다기보다 기업의 자금줄이 막히는 돈맥 경화 현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가뜩이나 자재 가격,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기비가 급증해 힘든 상황에서 자금줄까지 막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경우 혼란을 넘어 건설사 부도 리스크까지 언급되는 실정입니다. 이번 웨비나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이유는 건설업계와 시장의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법무법인 발언과 저희 대한경제가 공동으로 시공사들이 가장 시급한 현안인 PF 대출 사업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긴급 진단에 나선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발언의 부동산 PF 금융위기 대응팀 소속 베테랑 변호사들이 시공사의 대주단에 대한 대응 전략, 시행사에 대한 대위 변제 전략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웨비나를 통해 많은 건설사들이 PF 대출 사업장의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근본 웨비나는 시공사가 처한 각각의 상황에 따른 시공사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기획을 하였습니다. 세션 1에 대해서는 제가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세션 2는 저희 김영우 변호사님이, 세션 3은 김소연 변호사님이, 세션 4는 조동현 변호사님이, 세션 5에 대해서는 저희 김병일 변호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먼저 이제 세션 1 발표를 제가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이제 현재 상황의 기폭제 역할을 한 레고랜드발 신용경색 사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 PF 시장의 전반적인 문제 상황과 정책적 대응 방안에 관하여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금리 급등,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인한 PF 시장의 경색은 시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레고랜드 사태는 이에 상당한 기폭제 역할을 하였는데 간략하게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의 경우 선사시대 유적 발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약 2,500억 원의 사업자금 조달에 강원도 중도개발공사가 연대 보증을 하였고, 이러한 보증, 즉 강원도의 신용을 바탕으로 ABCP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ABCP에 대한 이자 납부는 한 상태에서 강원도지사가 만기 연장을 위한 명시적 대주의 동의 없이 강원도 중도개발공사에 회생 신청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러한 발표를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판단한 대리금융기관에서는 디폴트를 선언하고, 이를 채권시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증까지 믿기 어렵게 되어 채권의 경색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레고랜드 사안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건의 이제 현재 주요 쟁점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 여부입니다. 현재 강원도는 이자 납부를 완료를 했고, GJC 즉 강원도 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 계획 발표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대주는 GJC의 회생 신청 계획 발표 자체가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결국 법원에서 소송으로 진행되는 등 그런 결론을 봐야 되겠지만, 강원도 주장과 대주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대주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의 발생이라는 그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부동산 PF 시장의 문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국내 부동산 PF의 단계적 순서입니다. 계약금 대출이나 브릿지 대출이 토지 확보 차원에서 먼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 완료되고 이제 착공에 들어갈 무렵에 이제 본 PF가 일어납니다. 본 PF가 완료되고 나면 리파이낸싱을 하든지 대환을 하는 등 신용담보로 리파이낸싱 구조로 이어집니다. 이럴 때 계약금 대출과 브릿지 대출 단계에서 신용담보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계약금 대출과 브릿지 대출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는 게 현재 부동산 PF 시장의 상황입니다. ABCP 등 미매각 등으로 인한 단기자금 유동성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 금리 급상승으로 인해서 조달이 실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달 실패는 결국 책임준공 등 각종 책임을 부담한 신용을 제공한 시공사에 리스크가 전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지금 충남 지역에서 우석건설이 보도에 이르렀고 2022년 11월 지난달에는 이제 창원시에 소재한 동원건설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 역시 부동산 PF 위기를 직감하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그 원인 진단과 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정책적 대응 방안으로 첫 번째 제시된 게 부동산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유동성 공급 장치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신용 경색이나 이런 자금 조달 실패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시공사 등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 등을 하는 방안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저희는 시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시공사와 대주단의 관계, 각 시행사와의 관계, 신탁사와의 관계, 그 다음에 뭐 향후에 그 시공사가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 대응 방안을 본권 세미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션으로 시공사의 대주단에 대한 책임 형태 및 대응 전략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대출 약정상 대주단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 형태입니다. 통상적으로 시공사는 채무인수, 연대보증, 자금보충, 책임준공 등의 형태로 신용보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출 약정의 단계별 진행에 따라 특수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PF 대출 약정에서 차주인 시행사는 토지를 매수하는 주체지만 일반적으로 신용이 낮고 담보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PF 대출 약정은 부족한 시행사의 신용 그리고 담보 보강이 필요합니다.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시공사입니다. 따라서 단계별로 구분하면 토지 매매 계약 단계에서 계약금 대출, 그 다음에 토지 중도금 또는 잔금 단계에서 브릿지 대출이 발생을 하고요. 인허가 완료 및 착공 단계에서 본 PF 대출이 일어납니다. 이 각 단계 중에서 주로 말씀드린 이제 토지 중도금 또는 잔금 단계에서 대주는 시공사의 신용 보강을 요구를 합니다. 이러한 시공사의 신용 보강 형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대보증, 그 다음에 채무인수, 자금보충, 책임준공 형태로 주로 발생합니다. 연대보증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민법 쪽에서 많은 법리들이 갖춰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계약금 대출 단계에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공사 참여가 낮고요. 시공사는 브릿지 대출 단계에서 주로 참여합니다. 이때 시공사의 신용보강으로 연대보증을 이루어지게 되면 연대보증의 대상 및 효과는 대주에 대해서 차주인 시행사의 주채무와 연대해서 시공사가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브릿지 대출 단계에서 신탁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신탁계약 단계에서 우선 수익권의 LTV가 부족할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 시공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주로 시공사에 대해서는 연대보증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이런 우선 수익권의 LTV가 부족한 경우에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대보증의 효과는 연대보증 채무와 주채무가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연대보증을 이행을 하게 되면 대의변제 효과도 생기고요. 이러한 대의변제 효과는 뒤에 대의변제 후 시행사와의 관계를 논하는 세션 2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여기에 이제 좀 파생되는 형태로 영대보증 이행에 가름해서 시공사의 차주인 시행사에 대한 대주의 대출 원리금 채권 양수도 형태로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채권 양도의 대항력 등을 위한 조치, 즉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이제 파생되는 형태로 일단 소개를 좀 드렸고요. 다음으로 채무인수입니다. 채무인수는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 기업 집단 등 대기업 집단의 경우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제한되고 또 시공사가 SPC나 PFV를 설립하는 경우에 이런 대기업 집단은 또 연대보증이 아닌 면책적 채무인수 형태로 신용보증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채무인수 형태는 면책적 또는 병전적 채무인수 형태입니다. 시공사에 일반적으로 이제 시공사가 채무인수를 하게 된다면 대주의 입장에서는 이제 병전적 채무인수 형태 그리고 아무런 명시적인 표시가 없다면 병전적 채무인수 형태가 다수일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의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 집단에서는 병전적 채무인수보다 면책적 채무인수 형태로 신용보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채무인수의 대상 및 효과는 채무인수인이 채무를 이행한 경우 기존 채무자인 시행사에 대해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연대보증과 마찬가지로 구상권 및 변제자 대의는 가능합니다. 연대보증과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워낙 민법적 법리가 갖춰진 분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효과나 그런 부분에서 다른 이견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는 자금보충입니다. 일부 후순위 트렌치에 대해 자금보충 약정으로 신용보강이 가능하고요. 자금보충의 담보 범위는 대출 약정서에 반영되거나 자금보충 확약을 별도로 제공하는 형태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자금보충은 결국 대주가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부족한 자금을 보충할 의무를 시공사에 부여하는 약정인데요. 이 자금보충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대주가 입은 손해 범위에 대해서 대법원은 그 손해 범위를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권에 관하여 인적 물적 담보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담보가 실행되어 대출 원리금 변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자금보충 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재산 상태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권의 만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이기 때문에 결국 피고의 손해액은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전액이 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금보충 의무를 미이행했을 때는 그 약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대출 원리금 전액에 대해서 자금보충 의무를 두었다면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전액이 그 피해의 손해 범위에 해당된다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금보충의 특수성을 간략하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정한 사유 발생 시 대주에 대하여 부족자금, 사업비 부족이나 대출 원리금 상환 재원 부족 등의 보충할 의무를 시공사가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시공사가 자금 보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주 등에 대해서 약정상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자금 보충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시공사는 시행사나 SP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발생하는데 다만 이는 이걸 대여금 채권으로 할 건지 약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또 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와 다르게 차주, 즉 시행사나 SPC, PFV 등에 대해서 대여금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여금으로 구성했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대여금 채권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변제자 대의를 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금 보충 약정의 이행 효과입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여금 약정으로 그 효과를 약정에 규정했을 경우입니다. 바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효과가 있고요. 대여금 채권이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인데요. 서울고등법원은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자금 보충 약정은 후순위 상한 조건부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이 사건 자금 보충 약정은 보증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자금 보충 약정의 효과는
약정의 그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우순위 상한 조건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돼서 대여금 채권으로 발생될 효과가 그렇게 발생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시공사가 많이 제공하는 형태인 책임준공입니다. 책임준공은 대법원 2009-2068 판결에서 그 책임준공의 성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시한 바가 있었는데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착공 후 그다음에 공사 기간 내에 책임 준공할 의무를 시공사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책임 준공 의무는 결국 그 차주인 시행사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시공사가 그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수하여 공사를 완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는 시공사가 대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적 담보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시 내용이었습니다. 또 같은 거의 유사한 판결로 대법원 2014-75349 판결이 있습니다. 책임준공 의무는 대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법원에서 지금 판시하고 있는 책임준공의 성격이고요. 관련 판결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취지의 판결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간 좀 다른 형태로 책임 분양의 형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책임 분양은 상가 등의 경우에 많이 추가되는 신용보강의 형태인데요. 이러한 책임 분양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는 미분양 등이 발생했을 때 대출원리금 상환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도 시공사가 대출원리금 상환 재원을 채워 넣도록 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책임 분양의 효과로서 시공사가 만일 책임 분양을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미분양 물건에 대해서 직접 분양을 실행하거나 대물 변제, 구상권 행사 등으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채무인수 등 그런 효과들을 약정서에 기재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따라서 책임 분양이 만일 대출 약정 등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약정서 내용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대출 약정상에 이러한 그 신용보강을 했을 때 일반 대출 약정상에 디폴트 사유가 발생했을 때의 절차입니다. 이는 대출 약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대출 약정에서 유사하게 규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자, 대출 약정상 디폴트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당연, 기한, 이익, 상실 사유입니다. 예시적으로 기재를 했는데요. 차주 등이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해당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거나 지급 불능이 된 경우가 대표적인 당연, 기한, 이익, 상실 사유입니다. 이 경우는 차주는 대주의 통지나 이행 최고 일정한 기한의 부여 없이도 당연,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대출금의 미상한 원금 및 발생이자 등 대출 원리금 전액이 채무 전체가 기한 이익을 상실하게 되고, 대주에 대한 이행 청구나 독촉 등의 절차가 없다 하더라도 그 상한 의무를 즉시 변제할 의무가 차주와 차주에게 부여가 됩니다. 이를 당연, 기한, 상실 사유고요. 일반 대출 약정상에 기한, 이익, 상실 선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당연, 기한, 이익, 상실 선언은 더 이상 PF 대출 약정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뒤에 기한, 이익, 상실 선언이 필요한 경우는 어느 정도 치유가 가능한 사유들을 규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나 체납 처분 등 법적 절차가 개시되거나, 그다음에 차주 등이 금융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다음에 그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반 사유들이 발생한 경우에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대주가 차주에게 모든 대출금의 미상한 원금 및 그런 채무 전체에 대해서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선언하는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 이 기한이익 상실이 그 대출 약정상 발생되고요. 대주는 그러한 결정을 하기 이전에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대출 약정에서 규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가만수 대주의 찬성으로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대주 전체의 그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디폴트 선언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할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앞에서 살펴본 책임 형태별로 시공사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대보증 및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당연히 주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및 채무인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주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시공사는 해당 채무를 이행하고 시행사 소유의 토지 등의 구상권 및 변제자 대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또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시행사 주식에 대한 근질권 실행인데요. 시행사 주식에 대한 근질권 실행은 매우 면밀하게 검토를 한 후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게 회계적, 세무적으로는 어느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부 대출 원리금에 대한 연대보증 및 채무인수를 한 경우에는 시공사가 후순위 권리를 보유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선순위 대주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 이후에 권리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공사 등은 자금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결국 자금 유동성 확보나 그런 이제 부채 등 이연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금 보충의 경우에 시공사의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자금 보충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자금 보충 의무가 일부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전부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이행되면 만일 대여 채권자가 되기로 되어 있다면 시공사는 후순위 대여 채권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자금 보충 의무를 미이행하게 되면 시공사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요. 근데 이러한 손해배상 의무는 시공사가 그 자신의 의무를 미이행함에 따라 대주에 대해서 부담하는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 차주에게 구상하거나 변제자 대리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의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대출 원리금을 손해배상으로 상환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지 그에 따라서 변제 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정에 따라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미이행한다고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따라서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자금 보충 의무라면 시공사로서는 자금 보충 의무를 이행하여서 후순위 대여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자금 보충 금액의 회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 일반적으로 이제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책임 준공이고요. 만일 책임 준공 의무에 대해서 시공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임 준공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특히 약정상 별도의 효과 규정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일 책임 준공 의무를 미이행하게 됐을 때 채무 인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채무 인수의 효과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기재하고 있는 것은 책임 준공 의무를 그 자체로 이제 별도의 효과 규정 없이 이행할 경우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인 시행사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시공사가 예정 준공일까지 준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요. 이러한 책임 준공은 판례의 태도와 같이 대주에 대한 신용공약 또는 물적 담보로 기능을 합니다. 차주의 공사대금 미지급 경우에도 건물을 모두 준공을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책임 준공 의무를 다하게 되면 준공 건물은 대주가 가진 담보권을 대의 행사해서 처분 가능하게 되고 시공사도 공사대금 채권을 차주에게 행사 가능한 구조로 흘러가게 됩니다. 다만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해서 사용승인까지 완료가 되면 시공사가 유치권 행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주보다 선순위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짧은 기간 내에서 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 유치권은 이런 실질적 점유라는 형태로 실제 유치권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받기 이전에 사실상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사의 대응 방향으로 놓치지 않고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책임준공 미이행의 경우에는 대주는 시공사에게 대출 원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공사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진행될 경우 시공사가 차주에게 구상에 불리하고요. 구상권 발생에 불리하여 변제자 대위 등 행사 문제로 시공사 입장에서는 책임 준공을 미이행하게 되면 불리한 입장으로 처해질 걸로 생각됩니다. 또 기성고 등은 차주에게 공사대금 청구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책임 준공을 미이행하는 전략은 회생, 파산 등의 사유가 아닌 한 시공사에게 불리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좀 특이한 형태로 이제 그 재건축 사업에서의 시공사의 책임 준공 부분은 좀 특이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재건축 사업에서의 시공사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자면 분양 시공 보증과 책임 준공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의 특징은 조합원 분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 및 조합원 분담금으로 사업비 충당이 가능하고 따라서 PF 진행 시에도 대출 규모가 사업비에 대해서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에서의 시공 보증은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및 이주 철거 완료 후 착공 단계에서 일반 분양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따라 시공사는 보증기관에 시공보증서를 제출하여야 착공이 가능합니다. 즉 시공사가 재건축 사업에서 착공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보증을 하여야지 착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이 법령에 따른 효과를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정법 82조 시공보증의 효과는 좀 특이한데 보증기관에서 시공자를 대신해서 계약이행 의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총 공사 금액의 30%의 범위에서 사업 시행자가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사는 이런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 법령상 효과에 따라 아마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면 총 공사 등 금액의 30%를 상한으로 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세션 1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고요. 세션 2에 대해서는 김용우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른의 김용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대위 변제에 따른 시행사에 대한 대응 전략 부분을 맡아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앞선 이제 우현수 변호사님께서 전체적인 개관을 해주셨다면 저는 좀 이제 미시적인 관점에서 대위 변제 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본적인 거래 구조, 그리고 이제 시공사의 신용 보강 유형에 따른 대위 변제, 그리고 대위 변제에 따른 시행사의 정상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공사가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유치권과 관련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기본적인 구조는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대주가 차주에게 PF 대출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시공사에게 신용 보강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다음에 차주는 시공사에게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다음에 차주는 또 신탁사와 토지 신탁 대리사무를 체결합니다. 그럴 경우 신탁사는 대주에게 통상 1순위 우선 수익권을 부여하고 시공사에게는 특히 이제 책임준공 확약을 한 시공사에게는 2순위 우선 수익권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이 차주에 대해서는 이제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익권을 근질권을 설정하는 대주가 그런 방식으로 통상 파이낸싱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당 이제 PF 신용 보강 유형에 따라서 대위 변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좀 드리면요. 먼저 연대 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공사는 연대 보증인으로서 당연히 이제 변제자 대위를 가능하고요. 변제자 대위를 할 경우에는 민법상 자신의 권리에 의해서 구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이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담보에 대한 권리에는 질권, 저당권이나 보증인에 대한 권리 같이 전형적인 담보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의해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 우선 수익권은 우선 변제적 효과를 채권자에게 기술시킬 수 있는 신탁 계약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이 구상 가능한 채권에는 신탁 계약에 따른 대주단의 선순위 우선 수익권도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위 변제를 했을 경우에 어떤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대주단의 우선 수익권을 대위 변제를 한 시공사는 대주단의 우선 수익권을 행사하거나 수익권의 근질권 실행에 의한 권리 행사를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공사로서는 먼저 신탁사를 상대로 우선 수익권 증서 인도 청구를 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공매 요청, 신탁 부동산에 대한 공매 요청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신탁 부동산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재산 교부 청구도 가능한데요. 특히 이제 신탁재산 귀소급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다만 이 근질권 실행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할 경우 그것이 이제 민법상 제 34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민법 제 345조는 질권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질권 설정 계약이 민법 제 345조에 위반된 것 아닌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신탁계약상 수익권은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금전 및 그 금전의 운용 소익과 이에 준하는 것을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근질권의 목적물인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러한 근질권 실행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또한 적법하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업 시행권을 강제 이전하거나 사업 주체 명의 변경 신청 또는 건축주 명의 변경 신청도 가능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넘어가세요. 그렇다면 이제 대위 변제를 했을 경우에 이 시공사의 지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대주단의 권리를 대위에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1순위 우선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서울고등법원 판례 하구식 판례가 그랬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이제 대출 약정서의 제2순위 우선 수익권 즉 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우선 수익권의 피담보 채무의 범위에는 시공사의 연대 보증에 따라 차주가 대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공사의 구상금 채권 일체가 포함된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상금 채권 일체는 구상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변제자 대위로 인한 권리를 포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공사가 변제자 대위로 우선 취득한 우선 수익권은 제2순위 우선 수익권으로서 제1순위 우선 수익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책임 준공 의무 확약에 따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 준공 의무는 경제적 실질은 대출 채권의 보증으로서 적어도 이제 사실상 시행사의 대출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서의 기능이나 경제적 실질을 가진 것으로 대법원은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책임중무 위반 시 대출 원래금 잔액을 손해배상으로 예정하거나 시공사가 책임중무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채무를 인수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책임중무 의무 불이행 시 조건부 채무 인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중무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이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됐던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요. 이 해당 대법원 판례 사례에서 문제가 된 책임중무 확약 의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공사는 이 사건 진행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 사건 시설을 책임준공한다. 그리고 그 기타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도 이제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 그리고 시공사가 책임 상환 의무를 책임 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는 최종 상환일에 차주의 본 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 전액을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최종 상환일까지 그 책임 준공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이 채무 인수에 대해서 면책이 된다라는 이런 약정을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에 시공사가 대위 변제를 하고 조건부 채무 인수에 따른 대위 변제를 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는데 일단 대법원의 결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취지였으며 즉 시공사는 대위 변제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대주를 대위해서 시행사에 대해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요 조건부 채무 인수의 형태는 부지정 연대 채무에 관계가 있다.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다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이 책임 종목 의무를 가진 시공사가 책임 종목 의무를 스스로 다하지 못하고 채무를 인수하게 된 경우에도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 다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시행사 측에서는 이제 병존적 채무 인수는 자신의 의무인 책임 종목 의무의 변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행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지만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병존적 채무 인수는 책임 종목 의무의 변형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 당시 하급심 판례였고요. 다음으로 이제 민법 제150조 제2항의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 해당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즉 시공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책임 종목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제 조건을 성취시킨 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시공사는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공사를 상대로 책임 종목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구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구상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공사의 자금 보충 확약에 따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금 보충 확약은 사업비 부족할 경우에 대주의 판단에 따라 시공사가 투자 또는 대여로 부족한 자금을 보충하기로 한 확약인데요. 보통은 이제 차주에게 직접 지급 보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주에게 직접 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차주의 별도의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자금 보충 상당액의 상계나 공지 없이 대여하도록 약정한 것이 일반적이고요. 다만 대주에게 지급 보증 시 차주에 대한 대추금 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차주 즉 이 사건은 이제 재건축 조합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연대 보증 청구도 가능하다. 시공사에 인정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계열사에 대한 자금 보충으로서 이 부분이 이제 공정거래법상 이제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데 대법원은 사법상 효력에 대해서는 일단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상을 위반한 채무부정이나 탈법 행위가 그 자체로 사법상 효력을 부인해야 할 만큼 현저히 반사회성이나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위 변제를 하게 되면 시행사와의 정상관계가 또 남게 되는 건데요. 시행사의 정상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행사를 완전히 내보내고 시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행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이익을 배분하는 약정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행사와 시공사의 관계에서 공사비 증액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대물 변제를 받는 그런 형태로 정산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경우에서 살펴보면 먼저 시행사에 대한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고 신탁 수익에 관한 권리를 포기 내지 양도받는 이제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이거는 종전 사례에서도 선례에서도 인정된 케이스고, 시공사는 시행사에게 기투입한 비용 상당의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의 일부였습니다. 분양 업무 수행 권한이나 사업비 집행 권한, 신탁재산 처분 권한을 위임받거나 법인 사용인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시행사로부터 사업 이익을 배분하는 약정을 고려해 보실 수 있는데, 다만 좀 주의하실 부분들은 이 경우 이제 민법상 조합법례가 적용이 될 수 있어서 이 구상권 상당액이 출자금 내지 투자금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조합계약의 해지가 제한된다거나 조합의 해산 청구 또는 탈퇴, 제명 등의 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고, 조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등의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공사비 증액 약정을 통해서 정산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요 이슈는 이제 종전에도 문제가 됐었고 저희가 또 별도의 세미나를 하기도 했었지만, 특히 이제 민간공사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이제 맺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러한 특약의 효력이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서는 이제 2017년 전환합의체 판결로서 이런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다만 저희 건설산업부 기본법 제22조 5항에서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이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한다라는 이제 그 조항이 있는데요. 이 조항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설산업법 기본법 이 규정은 2013년도에 처음으로 들어왔고 이 대법원 전환집 판례는 그 전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극적으로 어떤 적용되거나 한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도 사실은 이제 건설산업기본법 이 해당 조항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유권 해석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게 해석 내지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유권 해석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부분도 좀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요. 다음으로 이제 신탁재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주의하실 부분은 그 경우에 이제 이것이 사행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항상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 변제로 변제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행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이지만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 변제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행위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한 기본적인 입장이 있죠. 그래서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처분한 경우 즉 시공사가 대위변제를 하고 그 대위변제에 따른 대주단의 제1순위 우선수익권에 따라서 신탁부동산을 변제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경우는 사행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만약 신탁사에 관여 없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대물변제를 받은 경우 이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가 사행위로 인정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이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공사대금 지급 담보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유치권 관련 부분인데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건축물을 다 완공을 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제 PF 대출 그 공사대금을 지급을 담보하는 수단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책임준공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선례로 보면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PF 대출 채권에 우선할 수 있다고 본 케이스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신용 보강 시에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 확약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이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 확약의 범위, 해석 범위가 해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부가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세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치권 포기 확약이 문제될 때 책임 준공 의무가 있는 시공사에 유치권 포기 확약이 인정된 케이스가 있는데요. 빨간색 부분들을 보시면 시공사의 주장과 같이 유치권 포기 약정의 범위를 축소해서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를 허용하는 경우 이는 결국 신탁계약상 시공사보다 선순위 우선사의 수익권자인 이사건 특수목적 회사들이 가지고는 우선수익권에 설정한 근질권 행사에서 PF 대출금에 대한 이자 원금을 받게 되는 대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이런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유치권 포기 약정이 인정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반면 관리역 토지 신탁의 계약에서 이제 시행권이 신탁사에게 위탁된 경우 신탁사의 건물인도 청구에 대해서 시공사의 유치권 포기하기 특이하게 유치권 포기 특이하게 효력이 미치지 않아서 결국 유치권이 인정된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 건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보시면 이 사건의 경우 시행사의 의무 이행에 관한 시공사의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시공사의 이 사건 유치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즉, 이 지금 유치권 포기 특약의 확약은 그 시공사의 이제 연대 보증 의무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신탁 계약상에 청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유치권 포기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즉, 유치권이 인정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이제 유치권 포기 약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행사의 시공권 포기 및 양도 요청, 새로운 시공사 지정, 시공사 양도에 대한 참여 통지 등 일련의 양도 절차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유치권 포기 요건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본 케이스도 있습니다.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이와 같이 시공권의 양도 사유 발생은 물론 절차로서 시행사의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이 엄격하게 준수하게 요구되는데 이 건의 경우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유치권 포기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공사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유치권 포기 특약을 하셔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절차상의 요건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하셔서 일종의 허들을 하나 더 만들어 보시는 방향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수급인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청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법 제666조에 있긴 한데요. 이 조항에 대해서 보면 이제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규정입니다. 따라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 건축물 완공후의 건축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가 가능하겠죠. 특히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과 주벽 그리고 주벽과 건물 그리고 그 기둥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원시 취득한다는 그런 이제 법리가 있기 때문에 그 법리에 따라서 어느 정도 원시적 이득이 됐다라고 하면 바로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도 이런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나온 그 하급심 판례인데 이거를 좀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적용을 배제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 즉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신탁계약의 3순위 우선수익권자로서 신탁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묵시적으로 포기하기로 약정을 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포기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본 이런 하급심 판례가 있는데 이 경우를 이제 일반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뭐 아직은 많이 논의가 되지 않고 최근에 뭐 비교적 최근에 나온 조문인데 이제 민간공사에서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을 청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건설산업기부법 제22조 2의 부분인데요.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수급인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만약 그 기간 동안에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공사를 중지할 수 있고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규정이 신설이 됐고 해당 기간 동안은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 또한 제한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이제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고 임의 규정으로 이제 보이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탁계약의 해석에 따라서는 마찬가지로 지급보조 청구 등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세션 3 발표는 김소연 변호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션 3 신탁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확보 전략 발표를 맡은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우선 신탁계약상 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선 수익권의 성격과 그 범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익권 보통 대주의 경우에는 대출채권 담보 목적으로 설정을 하고 시공사의 경우에는 그 시행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담보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행사에 대한 그런 채권 담보 목적으로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사에 대한 채권이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수익권은 신탁계약에 따라서 수탁자에 대해서 가지는 별도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시행사에 대해서 회생이나 어떤 파산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지 않고 수탁사에 대해서 가지는 우선 수익권은 시행사의 그런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별도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시행사가 뭐 파산이라던가 회생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우선 수익권에 기해서 신탁 재산에 대해서 시공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우선 수익권의 범위로는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 관토신 같은 경우 관리원 토지 신탁 계약에서는 이제 시공사가 2순위 우선 수익권을 가지는데 그 우선 수익권의 범위로는 이제 공사대금 채권이라든가 구상채권, 그다음에 시행사에 대한 일체의 금전 채무 등을 우선 수익권의 범위로 지정을 합니다. 그 시행사에 대한 일체의 금전 채무 부분은 저희 보통 신탁 계약서 같은 거 보시면은 그 시행사가 보통 이제 자금 조달 의무를 부담을 하는데 시행사가 가지는 그 자금 조달 의무를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시공사가 대납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종종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공사가 대납하는 경우 시행사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을 이제 2순위 우선 수익권 범위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구상채권은 보통 책임준공 의무 대출 약정이라던가 그다음 책임준공 확약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채무 인수나 대위 변제 시 대주에 대한 대위 변제 시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위 변제를 하게 되면은 대주가 가지고 있는 이제 대주의 대출 채권이라던가 기타 우선 수익권을 1순위 우선 수익권을 포함한 담보권 이런 것들 자동으로
이제 시공사에게 승계가 되기 때문에 우선 수익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구상채권 자체를 2순위 우선 수익권 범위에 추가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주로 그랬던 것 같고 최근에는 보통 이제 구상채권을 많이 포함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구상채권을 2순위 우선 수익권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대위 변제 시 발생하는 비용, 그러니까 그 시공사가 대위 변제를 위해서 어디 다른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유동화를 통해서 발생하는 그런 유동화 비용이라던가 그런 발생하는 조달 비용 등을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조달 비용 같은 것들은 1순위 우선 수익권의 범위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상채권도 2순위 우선 수익권 범위에 추가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사가 그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중도금 대출 채무를 시공사에 대위 변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보증 이행 시 발생하는 구상채권도 2순위 우선 수익권 범위에 추가하시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제 최후 최종 정산 시점에 2순위 우선 수익권은 1순위 우선 수익권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그 대주의 대출 원리금 변제보다는 후순위로 정산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우선 수익권의 행사는 결국 공매 신청으로 가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시행사에게 EOD가 발생하는 경우 우선 수익권에 기해서 이제 수탁자에게 공매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1순위 우선 수익권자인 대주가 공매 신청 권한을 가지고 2순위 우선 수익권자인 시공사는 공매 신청 권한을 가지지 않거나 아니면 1순위 우선 수익권자인 대주의 동의를 얻거나 혹은 1순위 우선 수익권자인 대주가 엑시트한 이후에 공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시공사가 공매 신청을 하는 경우는 결국 대주가 이제 대주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시공사가 대위 변제한 경우에 주로 일어나고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옵션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은 공매 대금이 대주의 대출 원리금 상환 금액 이상으로 이제 책정을 하는 경우에는 시공사도 공매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약을 부여해 보시는 것은 시공사의 엑시트 옵션 중에 하나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공매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공매 대금을 이제 어떻게 정산하느냐, 그 정산 범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결국 정산 범위는 수탁자에 대해서 시공사가 가지는 2순위 우선 수익권의 범위가 어디인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따라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채권 금액 2순위 우선 수익권의 범위인 그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라던가 구상채권이라던가 기타 등등 시행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다른 금전 채권이라던가 그런 채권 발생 원인이라던가 채권 발생 금액에 관한 입증 자료를 미리미리 구비를 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미지급 공사대금의 경우에는 공사 도급 계약에 따라서 발생하는 지연이자 또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해당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을 하셔서 금액을 계산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시공사가 시행사를 대신해서 부담하는 비용 중에 신탁사무 처리 비용으로 정산 가능한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용은 신탁사무 처리 비용은 대출 원리금보다도 선순위로 최우선순위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신탁사무 처리 비용이 있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자면은 그런 공매가 진행되는 도중에 신탁사에 대해서 공매 금지 가처분이라던가 공매 중지 관련 소송 같은 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소송 비용은 그 수탁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기 때문에 신탁사무 처리 비용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탁자가 해당 소송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집행하지 않고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이제 대납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공사에서 만약에 대납을 하셨다면은 해당 금원은 신탁사무 처리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순위로 정산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수탁자가 그 시공사에 대해서 부담하는 공사대금 지급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공사 도급 계약은 시공사와 시행사가 체결하기 때문에 시행사가 시공사에 대해서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제 관리형 토지 신탁의 경우에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수탁자가 공사 도급 계약상 시행사의 지위, 즉 도급인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수탁자가 그 승계 계약에 따라서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종 업무 처리 절차상 뭐 문제가 생기시는 건지 가끔 이제 시공사와 이제 그 수탁자 사이에 승계 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공사를 착공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을 하시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탁자에 대해서 관토신 계약에 의해서만 공사대금 지급 청구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탁자와의 사이에서 공사 도급 승계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신탁 계약에 보면은 보통 이제 수탁자는 인허가 명의만을 가지고 자금 조달 의무가 없고 시공사에 대해서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의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약은 그 대출 약정이나 뭐 관토신 계약, 뭐 자금 관리 조항 같은 걸 보시면은 공사대금 지급 절차, 방법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정하고 있고 보통 뭐 운영 계좌에서 뭐 몇 순위 시공사 공사대금 뭐 몇 % 이상은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탁자는 시공사에 대해서 관토신 계약에 의해서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와 같은 특약은 수탁자 자신의 고유 재산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고 신탁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 제한 특약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관토신 계약에 의해서 수탁자가 시공사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관리 조항에 보면은 어떤 특정 일정 절차를 거쳐서 그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탁자에게 청구를 하더라도 인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그런 판결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금 집행을 하는 게 수탁자에 대한 자금 집행 요청을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자금 집행 요청은 보통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대리금융기관 동의를 얻어서 자금 집행 요청을 하면은 자금관리자 일반적으로 저희 뭐 수탁자가 되죠. 자금관리자가 자금 집행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기성공사비는 공사기성 확인서라던가 감리 확인서 등을 첨부를 해서 동의를 얻어서 자금 집행 요청을 하도록 하는데 이제 자금 집행 요청에 대해서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에서 뭔가 분쟁이 생겨서 시행사가 아예 자금 집행 자체를 요청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대주단과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대리금융기관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그런 요청 절차를 제대로 이제 밟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요청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은 수탁자가 그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 시행사를 상대로 이제 기성공사비에 대해서 자금 집행 요청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대리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자금 집행 요청에 대해서 동의를 하라라는 취지의 이런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세션 2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이제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관토신 형태의 PF 사업은 대주가 1순위 우선 수익권을 가지고 시공사가 2순위 우선 수익권을 가지기 때문에 시공사의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 대주의 1순위 우선 수익권을 대주가 1순위 우선 수익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예외적으로 그 시공사의 수탁자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출 원리금이라던가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에게 EOD가 발생을 했는데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신탁계약상 선순위 공사대금 금액이 정해져 있었고 그 선순위 공사대금은 대출 원리금보다 우선해서 신탁재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특약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리고 또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대주가 처분 신탁이라던가 근저당권 설정 방식으로 사업비를 정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면서 대주에게 1순위 우선수익권 혹은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서 대주가 최우선순위 담보를 제공받도록 하는 규정도 있었지만 그 시공사의 선순위 공사대금 채권이 대출 원리금보다 우선하에 집행한다라는 이런 특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순위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시공사의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는 그 대출 원리금 채권을 무시하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봐서 원래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었다라고 봐서 시공사의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가 인정된 그런 사안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같이 계약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어떤 취지의 특약이 있었냐, 당사자들 사이에서 어떤 합의가 있었냐에 따라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신탁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압박이라던가 그런 대응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 번째 세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세션 4를 저희 조동현 변호사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동현 변호사입니다. 제4세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PF 사업장에서의 하이브리드 기업 구조 조정의 유용성과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PF 사업장의 위기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F 사업장의 공사 지연이나 중단 원인은 PF 미실행, 시행 주체의 공사비 인상 거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공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원인들이었죠. 이와 같은 시공사의 위기 상황에서 시공사가 과연 자력 구제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에 CEO는 빠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공사의 자구 노력 방안으로 살펴보자면 투자 유치라든지 기업 공개나 구조조정, 자산 매각, 영업 양도, M&A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이미 상당한 준비가 진행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위기에 직면한 시공사로서는 그 효용성에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 워크아웃 제도, 즉 금융기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워크아웃 제도는 시공사에 과연 유용한 것일까요?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를 하고 부실 징후 진단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지, 만약에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채권 재조정 등의 절차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셨다시피 도산 전문가인 저의 입장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중소기업 워크아웃 제도는 법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도산 처리 제도에 불과하다. 사적 구조조정의 예의 하나일 뿐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채무자 회사인 시공사로서는 주도권이나 선택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용성에 의문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 단으로부터의 추심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호막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이브리드 기업 구조조정의 유용성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경제성 판단 부분입니다. 재정적 파탄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분석 이후에 재정적 파탄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성이 있다, 앞서 보셨던 회생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있을 때에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서 등장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릴 하이브리드 기업 구조조정 방안입니다. 물론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회생 절차가 과연 유용한 것인가에 대해서 논하기에 앞서
회생 신청이라는 막연한 어떤 무용론 또는 불필요성, 위험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듣고 계실 줄 압니다. 예를 들면 시공사가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회생 신청을 이유로 신용보증기관의 보험증권을 발행해 주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시공사의 회생 신청과 동시에 법정관리기업이라는 낙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급격한 신용도 하락될 수 있습니다. 대주단의 채권 회수를 위한 추심 압박도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공사 현장에 대해서 개별 채권자들이 임의 경매 개시 신청도 할 수 있고 공사 현장 매출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강제 집행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회생 신청도 안 하고 PF 사업장에 PF도 실행되지 않고 자금 조달에 실패한 상태에서 시공사 오너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속 절차만 지연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세나 선순위 채무가 증가되고 운전 자금은 급격히 고갈될 것입니다. 변제 여력 또한 감소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시공사는 대주단의 상환 압박을 언제까지 어떻게 받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유용성, 기업 구조조정의 유용성 첫 번째로 보전 처분 결정과 포괄적 금지 명령의 유용성입니다. 시공사가 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인 시공사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공사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 운전을 계속하고 현장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보전 처분 결정이나 포괄적 금지 명령은 시공사에 대한 회생 법원이 해줄 수 있는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채무자인 시공사는 대주단을 회생 절차의 채권자 협의회 구성원으로서 협상 테이블에 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질 경우에 유용한 강제집행 등의 중지 취소 명령 제도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의뢰인 회사의 CEO와 상담을 시작했을 당시에 이미 회생 신청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매 절차에서 공장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이 매각 기일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즉시로 회사에 대한 회생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후에 회생 절차 개시 명령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곧바로 매각 절차 중지 명령 신청을 회생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제 44조에 따라서 회생법원으로부터 매각 허가 결정 중지 취소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문을 회생 경매법원에 송부하여 해당 경매 절차는 중지되었습니다. 이것이 채무자 회생법입니다. 만일 시공사가 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주단으로부터의 보호 방안 중 하나인 것입니다. 시공사가 회생 신청을 할 경우에 유용한 방법으로 DIP 체제가 있습니다. 법제 74조 제4항의 근거에 따라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를 회생 절차에서 회사에 대한 전속적 권한을 가지는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시공사의 대표자는 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유지함과 동시에 회생 절차 진행하는 동안에 회사의 법률상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여전히 보유하게 됩니다. 시공사는 회생 신청으로 금융기관과 사적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협상 테이블로서 회생 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신규 자금 지원, 즉 DIP 파이낸싱이라는 것인데요. 이 제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회생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자산 매각 후에 임대 프로그램 등의 지원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또한 대주단이 자발적으로 금융위기에 처한 시공사를 위해서 자율구조조정에 나서기를 주저할 경우 시공사는 회생 절차를 통해서 법원의 채권자 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대주단을 참여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채권자 협의회를 통해서 우선 변제 내지는 우선 상환 등을 협의할 수 있는 협상 테이블로 회생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생 절차 신청을 했더라도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는 언제든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는 것이 하이브리드 기업 구조 조정의 유용성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회생 절차 신청을 한 이후에 대체로 1개월 이내에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ARS 절차인데요. 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채무자와 채권자단 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방안 마련을 위해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약 2개월 또는 그 이상 적절한 법원의 협의하에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뒤로 미룬 상태에서 시공사인 채무자가 채권자단, 대주단과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협의가 된다면 그 협의된 방안을 이행하기로 약속하고 신청했던 회생 신청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이므로 취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신속한 회생 종결을 얻어낼 수 있고 법정관리기업이라는 낙인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ARS 제도의 흐름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회생 신청 후에 개시 결정을 뒤로 보류한 상태에서 구조조정 합의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회생 신청을 취하할 수가 있고요. 만일 구조조정에 미합의될 경우에 절망적인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통상의 절차에 따라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회생 절차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 회생 개시 결정을 보류한 상태에서 채권자들과 사이에 여러 달 동안, 수개월 동안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회생 계획안을 준비할 수가 있는데요. 만일 채권자들의 2분의 1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라면 P플랜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일 2분의 1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통상의 회생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옵션을 시공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ARS 제도, 즉 회생 개시 결정을 뒤로 보류한 상태에서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단 사이에 협상을 진행해서 성공적으로 인가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른이 수행했던 레이클스 순천 사례, 그리고 코스피 상장사인 주식회사 지코 사례, 제가 수행했던 것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ARS 기간 동안에 매수자를 정하고 매각 절차를 추진한 다음에 사전 회생 계획안을 마련했던 사안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서 제일병원이 있습니다. ARS 기간 동안에 병원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한 사례입니다. 매각 협상을 위해서 채권자단으로서 저도 채권자 입장에서 관여했던 사안인데요. 채무자 병원이 준비한 여러 가지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었고 해당 매각 계획안이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동의를 한 이후 병원이 부동산 자산이 매각이 됐고 회생 계획안도 추후에 성공적으로 인가되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ARS 활용 사례 중에서 채권자 협상은 되지 않았지만 이후에 채권자 협상 진행 중에 나왔던 계획안이 손쉽게 개시 결정으로 진행되었고 이후에 인가된 사례로 일손개발이었던 레이크힐스 용인 CC 사례도 제가 수행했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ARS를 앞서 말씀드렸던 P플랜과 접목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회생 절차 신청 전에 대주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대주단과 협의된 변제 방안, 즉 회생 계획안을 마련하고 회생 절차 개시 신청과 동시에 혹은 곧바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 사전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회생 계획안에 대한 동의율, 즉 인가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P플랜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서는 법제 223조 제1항에 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 절차 개시 전까지 사전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P플랜 회생 절차는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사전 실사 보고서를 신청 대리인이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사전 계획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이후에 채권자 목록이라든지 관리인 조사 보고서 제출이라든지 이런 걸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조사위원회 선임도 생략하고 여러 가지 회생 절차에 있어서 개시 결정 전에 상당한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공사가 이와 같은 P플랜을 ARS 절차 동안에 대주단과 상당히 협의할 경우에는 개시 결정 전에 유효한 협상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ARS 절차 진행 중에 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분리 매각 가능한 영업이나 현장 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산 등을 매수할 매수 희망 의사를 가진 회사를 물색하거나 예비적으로라도 선정되어 있거나 선정 신청을 협의하던 중이라면 시공사로서는 그와 같은 매수자 내지는 매수 희망자를 공고 전 인수 희망자로 내세워서 대주단과 사이에 회생 신청을 접수함으로써 대주단의 추탈적인 채권 추심으로부터 법원의 보전 처분 등을 통한 보호막을 가진 상태에서 매각 절차를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스토킹 호스 비딩 방식에 의한 매각은 수의 계약과 공개 입찰의 장점을 더한 매각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공고 전 인수 희망자로 시공사가 선정한 희망자를 조건부 인수 계약에 있어서의 아주 강력한 인수자로 최후에는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매각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스토킹 호스 비딩에 의한 매각 대상은 채무자 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이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채무자에 대한 자체적인 M&A도 대상이 될 수 있고 회생 계획의 인가 전후에 상관없이 매각 진행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ARS 사례 중에 하나인 레이크힐스 순천이 이와 같은 스토킹 호스 매각 방식과 ARS를 접목해서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스토킹 호스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법 62조의 명문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스토킹 호스 매각 절차는 서울회생법원 준칙 제241호 회생 절차에서의 M&A에 관한 규정을 근거해서 본계약 체결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서울회생법원, 수원지방법원 그리고 전체 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 수가 왼쪽으로 보면 22년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이던 19년도에 굉장히 사건 수가 많았습니다. 이후 점차 회생 사건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원인에 대해서 진단을 요구하는, 원인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저는 해봤습니다. 시공사를 비롯해서 부동산 PF 사업장에 있는 여러 건설사들이 회생 신청에 있어서의 어떤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그 적기를 자가 진단을 통해서 매출 감소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PF 실패라든지 자금 상환의 시기라든지 이런 만기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면 현재라도 현장을 유지하고 있는 현장이 존재하고 시제를 보유하고 있다면 회생 신청을 긍정적으로 또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대주단에 대한 시공사로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업을 운전하시는 시공사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발언과 함께 위기 상황을 탈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현 변호사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세션으로 질의응답 시간이고요. 질의응답은 김병일 변호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바른의 김병일 변호사입니다. 저는 마지막
5번째 세션 질의응답 시간을 맡았고요. 사전에 여러분들 참석 신청을 하실 때 사전에 미리 질문들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구두로 좀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4가지 세션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신 분들께서 이제 즉석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대답을 하고, 그리고 또 각 세션을 담당해 주신 변호사님께 서 답변을 해주실 부분들은 제가 마이크를 넘겨서 담당하신 변호사님께 답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이 4가지 세션의 그 발표 자료에 대해서 제공을 이제 요청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것과 관련한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신청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저희 발언에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오늘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보내드릴 수는 없고 적절하게 좀 축약해서 익명 처리할 부분들을 익명 처리해서 적절하게 좀 편집된 그런 제공본을 별도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해서 요청하시는 분들께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에 질의하신 그 질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발표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책임준공 미준수로 채무 인수를 한 시공사가 시행사 측 자금 보충인에게 대주단에게 변제한 후에 구상을 할 수 있느냐? 자금 보충인과 채무 인수한 시공사 간의 내부적 분담 비율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PF에서 신용 보강 계약에 따라서 이제 신용 보강자가 신용 보강 의무를 이행을 한 경우에 이를 변제자 대위로 보아 신용 보강자가 차주에 대해서 이제 구상권을 갖고 제3자인 채권자가 차주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계약상의 권리와 이에 대한 담보권 등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지금 이 질문은 채무 인수를 한 시공사가 또 다른 그 신용 보강자인 시행사 측 자금 보충인에게 그 구상을 할 수 있겠느냐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책임준공 미준수로 책임준공을 한 시공사와 그 자금 보충인 간에 만약에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연대 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공동 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연대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리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그 다른 채무자, 연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별도로 존재하는 그 시행사 측 자금 보충인에게 이러한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자금 보충 약정의 법적 성질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와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자금 보충 약정의 법적 성질은 그 경제적으로는 보증과 같은 그런 기능을 수행하지만 법적으로는 그 후순위 상환조건부 금전 소비대차 계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 보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주에게 후순위 대출이나 추가 출자할 것을 약정하는 그런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그 자금 보충인에게 그 이런 채무 인수를 한 시공사가 그 연대 채무 관계를 전제로 해서 그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책임준공 만기와 대출 만기가 가까운 시점에서 책임준공을 미준수하였을 경우 시공사의 대응 방안,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리파이낸싱이 현재 어렵고 시공사 자금 경색으로 대위 변제가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달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책임준공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뿐만 아니라 시행사와의 관계에서는 공사 도급 계약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만약 책임준공 불이행을 선택을 할 경우에는 이제 시공사로서는 대주단이나 시행사와 책임준공 기한을 연장을 좀 협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그 책임준공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그런 나름의 그 정당한 사유들을 최대한 찾아서 준비하고 그럼으로써 손해배상 소송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PFV 사업장 주주로서 이제 곧 브릿지론 230억이 만기가 도래하는데 이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인허가가 실패가 됐을 때 어떤 대응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그 질문하신 그 회사가 PFV 사업장의 주주라고 한다면 일단 차주의 에코티 투자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허가 실패가 그 예정된 기한 내에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라면 리파이낸싱이나 뭐 만기 연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간을 좀 확보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종국적으로 인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에쿼티 투자자로서 이제 엑싯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 브릿지론 PF 약정서나 신탁계약서, 그 다음에 PFV의 그 주주간 협약서 등의 약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절한 전략을 수립을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인데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례 또 혹은 연장 가능성이 있는지 뭐 약간 질문이 좀 포괄적이긴 한데요. 그 책임준공 기한과 관련해서 아까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뭐 같은 취지에서 제가 간단하게 구두로 답변을 드리자면 결국 책임준공 약정이나 확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 PF 사업약정 또는 대출약정의 그 계약 해석의 문제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PF 약정상에 불가항력 사유로 열거된 것들이 어떤 사유들이 열거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하급심 사례를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약정이 케이스마다 다르다는 걸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사례는 불가항력에 따른 그런 타이트한 그 책임준공 사유가 되어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좀 가능성 책임준공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사유들이 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 기간이 부득이하게 연장이 됐다. 이런 경우에 그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보는 그런 하급심 판례들도 몇 가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그 PF 약정의 계약 해석의 문제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오늘 세션 발표를 들으신 여러분들께서 이제 즉석에서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채팅창에 뭐 강의 자료 관련해서 문의를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예, 발표하신 변호사님들 고생하셨다라고 의견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뭐 즉석에서 질문이 없으면 아까 그 발표 자료 제공 부분은 제가 아까 마지막 세션 시작하기 전에 안내를 좀 드렸고요. 그러면 이 정도로 오늘 웨비나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마치는 말씀만 좀 간단하게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에 참여해서 장시간 저희의 발표를 경청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발표를 담당해 주신 우리 변호사님들께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웨비나에서 다루어진 PF 대출 사업장의 시공사 리스크 관리 전략이 참석자 여러분들이 속한 회사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요. 이번 웨비나를 계기로 PF 대출 사업장의 대주단 리스크 관리 전략, 또 시행사 리스크 관리 전략, 또 신탁사 리스크 관리 전략 등 저희가 시리즈 웨비나를 준비할 예정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PF 대출 사업장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자문 또는 소송건이 있으시면 준비된 저희 법무법인 바른의 부동산 PF 금융위기 대응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웨비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